나 오늘 당신이 다른 여자랑 포옹하고 있는 거 다 봤어. 솔직히 말해. 무슨 사이야? 그래, 당신이 다 봤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진 않을게. 나 다른 사람 만난 거 맞아. 근데 나도 당신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당신 가게에 집중한다고 나한테는 신경 써주지도 않았잖아. 그때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으면 나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때 어쩌다 만나게 된 사람이야. 지금 나한테는 당신보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고. 어차피 당신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알게 된 김에 우리 이혼하자. 위자료는 당신이 달라는 대로 줄게. 뭐? 당신 나한테 미안한 생각 없어? 당신이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할 사이야? 미안해. 미안하니까 이혼해준다고, 위자료 준다고 한 거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내 생각은 변함없어. 위자료 챙겨준다고 할 때 그냥 이혼하자. 버티면 결국 너만 힘들 거야. 우리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그만하자. 당신은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하네. 당신 어머님 아프신 건 알아? 어머님 이 상황까지 알게 되시면 얼마나 안 좋아지실지 상상이나 돼. 뭐? 엄마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언제부터 아팠던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한 여성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닐 텐데 그 긴 시간을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인생이네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겠지만 전 지금까지 제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엄마와 단둘이서 살아왔습니다. 저의 친부라는 사람과 엄마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짧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며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두 분이 예상치 못하게 저를 갖게 되었고 처음 자신만만하게 엄마와 저를 책임지겠다던 아버지란 그 사람은 어느 날 엄마를 위해 떡을 사오겠다며 나가서는 그날로 증발하듯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며 믿고 계셨지만 몇 달을 기다려도 소식조차 없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친정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다 큰 처녀가 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을 하였고 그마저도 아예 아버지란 사람이 도망을 가서 홀로 돌아왔으니 할머니께서는 당연하게도 난리가 나셨다고 합니다. 너 꼴이 이게 뭐야? 엄마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 애 아빠란 놈은 어디 가고 혼자서 온 거야? 미안해 엄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비록 갑작스레 혼자서 임신을 해서 돌아온 미련한 자식이지만 할머니에게 하나뿐인 딸이었기에 정성 들여 보살펴 주셨다고 해요. 사실 할머니께서도 젊은 나이 할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과부가 되셨던지라 자신과 닮은 것 같은 딸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저는 다행히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을 가득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다른 집들에 비해서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경제적인 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형편들을 가진 동네라서 그런지 특출나게 부자인 집도 없었고 어린 나이다 보니 돈에 대한 중요성도 잘 몰랐거든요. 다만 학교를 다니고 나서부터 집안 형편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에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저를 위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았던 저는 학교 공부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어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부만이 살 길이라 생각되어 학업에 매진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핑계를 대자면 매일 부업들과 잔심부름으로 어수선한 저희 집에서는 공부할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에게 도움이 되려고 제 앞가림 정도는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라 제대로 된 시급도 받지 못했지만 그 정도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 그때 또래 친구들에 비해 넉넉해진 지갑 사정과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만족스럽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께서도 딸 자식의 학업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지만 당장 제가 벌어오는 돈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기에 그만두라는 말을 쉽사리 할 수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일찍부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빵이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였던 저는 제빵사를 꿈꾸며 제과제빵 전문반을 다니게 되었죠. 방학 때는 학교에서 알선해준 동네 빵집에서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14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며 5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빵을 만드는 일은 즐거웠지만 정말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흥미를 가진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꿈꾸는 일을 배울 수 있었고 덤으로 빵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으니 그때는 뭐든 행복하기만 했죠. 그러던 사이 할머니께서 고령의 연세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고 결국 엄마와 우리 두 모녀만 세상에 남은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일에 쫓겨 서로를 잘 볼 수 없는 환경에도 서로를 끔찍하게도 챙겨줬습니다. 엄마 밥은 챙겨 먹었어? 그럼 우리 딸이 엄마 도시락에 빵까지 챙겨줘서 맛있게 잘 먹었지. 알았어, 엄마. 오후도 힘내고 이따 또 연락할게. 매시간 쉬는 시간마다 서로에게 하루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하고 일에 쫓겨 직접 건네주진 못해도 식탁에 항상 선물이나 편지 등을 올려놓으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했죠. 쉬는 날도 서로에게 맞춰서 쉬며 무엇이든지 항상 둘이 같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들보다는 엄마와 같이 노는 게 좋았어요. 별것 아니라도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단짝 같은 저희 모녀도 제가 20살이 되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저는 월급을 많이 주던 제빵 공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기숙사가 있던 곳이다 보니 제가 그곳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사회생활이 겁도 났고 무엇보다 엄마와 떨어진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지만 많은 돈을 벌어 엄마와 함께 운영할 가게를 열고 싶었던 저는 그 꿈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 공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떨어지게 된 엄마와 저는 한동안 서로가 그리워 참 많이 힘들었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저를 위로해줄 엄마가 없다는 생각에 혼자 기숙사 화장실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쉬는 날이면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귀찮을 법도 할 텐데 아무 말 없이 항상 제 칭얼거림을 잘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떨어져 생활하는 공장 생활도 익숙해지다 보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제 몸이 힘든 게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휴일에는 집에 가기보다는 기숙사에 남아 쉬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고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니 점점 엄마에게 무신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경아, 많이 바쁘니? 아니, 지금 일 끝나서 숙소 들어가고 있어. 그래, 일 많이 힘들지?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그게 엄마가 이런 말 전해서 미안한데 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주면 안 될까? 엄마 암인 것 같대. 이번 주에 정말 진단 받아봐야 한다고 해서 미안하다 민경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언제까지 제 옆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것만 같았던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병을 조심히 알려오는 모습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가 바빠 자신한테 무심하냐고 화를 내었으면 가슴이라도 조금 덜 아팠을 텐데 되려 저에게 미안하다며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간 엄마에게 무신경했던 저를 자책했고 제발 오진이기를 바랬습니다. 금요일 일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간 전 저를 웃으며 반겨주는 엄마를 보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엄마 왜 웃고 있어? 이제서야 왔다고 혼이라도 내고 화라도 내야지 왜 웃고 있냐고. 내가 우리 딸한테 왜 화를 내? 우리 새끼 엄마 아플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는데. 엄마 괜찮으니까 울지 말고 어서 들어와. 엄마가 빨리 밥 차려줄게. 너 바로 온다고 밥 안 먹고 왔지? 자신의 아픔과 힘든 모습을 저에게 숨기는 엄마를 보게 된 저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암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의사의 암 판정 결과를 받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엄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연차와 월차를 쓰며 엄마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감당하기 힘든 병원 치료비와 입원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곁을 떠나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엄마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비 때문에 매일 잔업까지 맡아 일을 하며 잠깐 시간만 나면 엄마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가 오면 아픈 줄도 모르고 자를 반겨주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늘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벌겠다고 공장 가지 말고 엄마 곁에 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전에도 서로 일한다며 바빠서 같이 보낸 시간도 짧은데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엄마 곁을 빨리도 떠났는지 저는 그제서야 늦은 후회가 들었어요. 저를 위해 이겨내보자 하는 엄마의 의지와 달리 암의 진행 속도는 너무 빨랐고 항암에 지친 엄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죠. 민경아, 우리 딸 엄마가 옆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민경이가 차린 가게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빵도 먹고 민경이가 지겨울 때까지 옆에 있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엄마를 빨리 보고 싶어 하나 보다. 우리 민경이 엄마가 항상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줘. 알겠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섭게 왜 그런 소리 해. 얼른 나와서 나랑 같이 살아야지. 내가 이제 엄마 옆에 있을게. 엄마 제발. 저의 간절한 소원에도 엄마는 결국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시리에 빠진 채 집 밖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매일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의 눈물로 보내던 저는 엄마가 저에게 남긴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제 옆에 있겠다고 한 엄마가 지금도 제 옆에서 슬픔에 허우적대는 저를 보고 계실 것만 같더라고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흔적이 있던 곳에서는 살아갈 용기가 없어 짐을 모두 정리하고 엄마의 유품만 챙긴 채 다른 도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나온 도시였기에 우선은 지낼 곳을 찾게 되었죠. 다행히 혼자 살기 괜찮은 저렴한 원룸을 구하게 되었고 그곳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오셨어요? 네? 아, 네. 오늘 이사 왔어요.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인데 새로 오셨나 해서요. 아, 네. 그런데요? 아,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반가워서요. 이웃 사촌끼리 얼굴 트고 지내면 좋잖아요. 혹시 나중에 뭐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말하세요.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게 된 젊은 여자 입장에서 낯선 남자의 관심은 부담이었습니다. 이사온 옆집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이웃사촌이라 말하는 남자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은 귀찮게 하지 않아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되었고 어찌되었건 저는 그날부터 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순위는 제빵이를 하는 곳이었지만 그런 자리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무슨 일이든 빨리 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치킨집 아르바이트 면접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가게 된 곳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예상하시겠지만 원룸에서 인사를 나누며 알게 된 그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에 저는 그 사람이 배달일을 하는 직원인 줄만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 보기로 한 사람인데요. 아, 네, 여기 앉으세요. 저기 저희 건물에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죠?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아, 세상 좁네요. 우리 가게 아르바이트 지원하셨구나. 네? 사장님이요? 어쨌든 반가워요. 이것도 인연이네요. 그쵸? 아무리 한 동네라도 그런 우연이 며칠 사이로 겹칠 수 있을까 싶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 그곳에서 일하게 된 저는 치킨집 사장이었던 제도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이사와 연고도 없이 혼자 사는 걸 알고 있던 제도 씨는 그런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연고가 없는 저를 위해서 틈만 나면 동네를 알려주었고 반찬들도 나눠주고 혹시 혼자라 식사라도 거르지 않을까 밥도 같이 먹어주었죠. 처음에는 평범하게 챙겨주던 제도 씨는 점점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며 저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많이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곳이었고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의 관심이 고맙기보단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지만 저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관심이 아닌 진심을 보여주던 제도 씨는 변하지 않고 계속 진심을 표현했고 낯선 타지 생활에 많은 의지가 되어주었죠. 결국 저는 그런 정성이 이끌려 제도 씨 마음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귀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보다 자세히 알게 된 제도 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남자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놀기 바쁜데 제도 씨는 열심히 일하면서 노는 것도 마다하고 휴무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룸을 사는 것도 가게 출퇴근이 용이한 것도 있었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서였죠.
일찍 돈을 모아서 자기 집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한 집 놔두고 불편한 원룸살이를 하는 것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 집에 자기 가게 차린 것도 대단했는데 그걸 또 아끼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과 항상 착하고 겸손한 모습에 저는 제도 씨와 깊은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죠. 사실 제도 씨와 연애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결혼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불우한 제 가정 형편을 저 스스로도 알았고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시댁의 반대에 늘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때마다 제도 씨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었죠. 민경아, 너무 불안해하지 마. 결국은 어떤 사람이랑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우리 어머니도 민경이 너 알게 되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버텨내자. 혼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언제까지 제 편으로 있어줄 것 같은 제도 씨가 있어서 늘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반대에도 제도 씨를 믿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죠. 저에게는 결혼 일정을 조율하고 결정할 다른 집안 어른분이 없었기에 저희는 제도 씨 어머님의 허락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뵙게 되는 날이 되었고 저는 조금이라도 어머님께 마음에 들어보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선물도 신경을 써서 들고 오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도 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시기도 전에 반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이봐요, 아가씨. 내가 제도한테 이야기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린애들 소꿉장난은 아니잖아요. 나도 제도를 혼자 키웠다고 해도 우리 집 사정은 달라요. 우리 남편이 준 재산으로 우리 제도 남들한테 꼴리지 않게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얘가 워낙 검소하게 다녀서 그렇지 아쉬울 것 없는 있는 집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처내고와랑 결혼을 시켜요? 제도가 아가씨 칭찬하는 거 보면 그래도 영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정도 하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제도 괜히 흔들지 말고 이쯤에서 놓아줘요. 어머님, 제도 씨랑 저 서로 정말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어느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누구보다 제도 씨와 잘 살 자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시지 않게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내가 격식 차리고 좋게 대우해주면서 이야기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니? 평범한 집안 여자도 눈에 찰까 말까인데 도와줄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너랑 우리 제도를 결혼시킨다고? 내가 그 꼴은 볼 수 없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일부러 우리 제도한테 접근한 게 너무 티가 나잖니? 너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네가 제도랑 만난 게 전부 우연이라고? 아예 솔직히 말하지 그래? 우리 집 재산이 탐이 난다고. 하도 어렵게 산 거 억울해서 부자 남편 잡아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우리 제도는 어떻게 꼬셨을지 모르겠지만 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결혼은 꿈도 꾸지 마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단순한 원룸 세입자가 아니라 어머니 건물에서 관리를 하며 산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몰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남편과 시댁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찾아가 뵙고 제 진심을 보여드렸지만 어머님께서는 쉽게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반대 속에서 저희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버텼습니다. 굳건하신 어머님도 결국 아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 결혼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가족들과 하객들로 이루어진 반쪽짜리 결혼식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남편만 옆에 있어주면 되었거든요. 저는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게 그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를 닮은 시어머님이 이유 없이 좋았어요. 물론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저를 계속 싫어하셨지만 말이죠.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집에서 빵 좀 해왔는데 좀 드셔보세요. 너는 아무리 어른이 안 계셔서 못 배웠다고 해도 내가 네 친구도 아니고 어디 시어머니 집을 내 마음대로 불쑥불쑥 찾아오니? 죄송해요. 아까 남편이랑 통화하는 거 듣다 보니 어머님이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저번에 보고 싶다고 하시는 영화 빌려왔는데 제가 만든 빵 드시면서 같이 봐요. 됐다, 일 없다. 나도 나가봐야 하니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아들은 혼자 일하는데 너는 놀고 있니? 준비 다 하고 왔고 잠시 짬이 나서 왔는데 그런 빵은 식탁 위에 놓고 갈게요. 이따가 드세요. 아, 맞다. 어머니 우유 있어야 빵 드시죠? 제가 나가서 금방 사올게요. 아유, 적당히 하고 그냥 가라 얘. 너는 눈치도 없니? 영화고 빵이고 간에 나 할 일도 많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시간 있으면 집이나 가라. 그리고 치킨집 하는 애가 빵만 만들고 뭐하니? 그렇게 할 거면 빵집을 하던가. 다 됐고 집이나 가거라. 매번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저를 구박하셔도 저는 어머니에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머니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 시댁도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하며 남편 간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이전부터 일하던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죠.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경쟁업체들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못한 저희가 가게 밖으로 나가 전단지도 돌리고 이벤트도 해봤지만 그때 잠시만 매출이 올라갈 뿐 가게는 점점 파리만 꼬여갔죠. 근처 치킨집은 또 어디가 생겼나 하며 매일 출근길을 걸어 다니다 보니 저는 이 동네에 제대로 된 빵집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은 3군데나 있었지만 제과제빵이라고 할 수 있는 빵집은 그마저도 아주 오래된 집 하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점이 3군데나 있다는 것은 분명 빵집 장사가 된다는 건데 그에 비하면 경쟁이 낮은 편이라 생각되었죠. 그 뒤로 저는 동네 분위기와 시장 조사를 했고 남편에게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빵 관련한 공부를 했던 저를 믿어줬고 남편 덕분에 빵집을 차릴 수 있었죠. 오픈을 하기 전 저 혼자 가게 안에 있으며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오늘 같은 날 저와 함께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동안 매 순간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그날은 유독 더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엄마에게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행복할 수 있게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때 가게 안으로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휴, 내가 우리 귀한 아들 걱정에 여기까지 오게 만드니? 너는 텅 빈 가게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 네, 어머님.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내일 첫 장사인데 지금처럼 멍하게 있지 말고 힘들게 차린 가게 말아먹지 마라. 네, 어머님. 근데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돈 들어간 곳인데 내가 뭐라도 가지고 와야지. 가게 밝아지게 화분 몇 개 가져왔으니 괜히 죽이지 말고 잘 키워봐. 우리 아들 시키지 말고 네가 물 주고. 이거 아들 주려고 샀는데 여러 개 사야 싸서 챙겼으니 너도 신던가 하고.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라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집에 잠시 들릴까요? 얘는 내일 장사한다는 애가 무슨 소리야. 됐어, 일 없다. 어머님은 그렇게 말은 하시고 떠났지만 전 저에게 응원을 하러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오픈 당일 언제 입소문이 났는지 가게를 열고 빵을 새롭게 내놓기 무섭게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놀라운 반응에 저도 당황하게 되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료 소진으로 장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날부터 일찍 매진되어 가게 마감을 하면서 좋아라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현실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지만 빵집은 그 뒤로도 계속 잘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매달 적자인 치킨집을 그만두고 제 가게에 붙게 되었고 나날이 장사가 잘 되어 빠른 시간에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생각에 저는 어머님도 저를 좋게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의 결과에도 어머님은 저를 좀처럼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저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식단 관리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 밥 차릴 때는 닭가슴살이나 장어 뭐 이런 고단백질 재료랑 샐러드로 좀 준비해줘. 뭐야, 당신. 헬스 좀 다니더니 대회라도 나가려고 그래? 아니,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하면 뭐해? 나는 뒷전이면서.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나 나나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나 식단 관리해야 하니까 당신이 준비 좀 해줘, 알겠지?
남편은 나이가 먹으니 이전 같지 않다며 떨어지는 체력을 키워야겠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는 단순히 자기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하지만 변해가는 남편의 몸처럼 다른 변화들도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한 번도 도와주지 않던 빨래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제 화장대 한 구석에 남성 피부 용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이제 화장품도 발라? 아, 그때 애들 모였는데 내 피부 가지고 하도 뭐라 하잖아. 그래서 관리 좀 해야겠다 싶었지.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당신 화장품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왔어? 그래도 필요한 거 알아서 잘 샀네. 쓸데없는 것도 없고. 누구랑 가서 샀어? 영석 씨? 태영 씨? 걔네가 골라줬어. 평소 화장품이라고는 선크림은 커녕 로션도 바르기 싫어하던 남편이 손수 화장품을 사온 게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남편의 변화를 깊이 알아차리지 못했네요. 게다가 그쯤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큰일이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어머님이 마음에 걸려 저는 멀리 있는 대학병원에 진찰을 예약했습니다. 몇 번이나 같이 가자는 제 부탁에도 계속해서 거절하시는 어머님을 겨우 이끌고 간 자리에서 어머님께서는 저희 엄마와 같은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에 저는 하늘이 저한테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를 병으로 잃었는데 어머님에게 또 같은 병이라니. 예상하지 못한 병명에 어머님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장 남편에게 알리려는 저를 말리셨어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는지 병을 숨기시려 했습니다. 민경아. 제도한테는 말하지 마라.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병원이야 나 혼자 다녀도 되고 보호자가 꼭 필요하면 그때 너만 부를 테니 너도 그때 제외하면 신경 쓰지 말고 애미가 돼서 너희들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제도한테는 비밀이야. 몇 번이고 저에게 확언을 받으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도 결국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같은 병에 걸리신 어머님이 걱정되었고 혹시나 어머님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절 엄습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아프신 분을 혼자 놔둘 수 없었고 어머님 치료 때마다 제가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여자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님의 항암 치료를 받고 댁으로 모시고 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날따라 항암 치료를 힘들어하셨고 치료가 늦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로 복귀가 늦어졌고 남편에게 핑계를 대려고 전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가게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당신 어디야? 손님 없어서 잠시 나왔어. 우리 쓰는 밀가루 미리 가져오려고 지금 밖에 나와 있어. 곧 들어갈 거야. 당신 일은 잘 보고 왔어? 응, 잘 보고 왔어. 그렇구나. 그러면 당신 지금 가게에 있는 거면 나 다른 일도 볼 겸해서 좀 이따가 들어가도 돼? 응, 알았어. 그래, 이따 봐. 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앞에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남편을 보지 못했고 저 또한 당황스러워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가게로 돌아가 일찍 문을 닫고 그곳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선은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고민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혹시 외도가 맞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서야 안정된 제가 얼마나 흔들릴지 몰랐고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님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남편의 외도가 잠깐의 흔들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외도는 한 번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려 마음먹은 저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죠. 나 오늘 당신이 다른 여자랑 포옹하고 있는 거 다 봤어. 솔직히 말해. 무슨 사이야? 그래, 당신이 다 봤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진 않을게. 나 다른 사람 만난 거 맞아. 근데 나도 당신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당신 가게에 집중한다고 나한테는 신경 써주지도 않았잖아. 그때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으면 나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때 어쩌다 만나게 된 사람이야. 지금 나한테는 당신보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고
어차피 당신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알게 된 김에 우리 이혼하자. 위자료는 당신이 달라는 대로 줄게. 뭐? 당신 나한테 미안한 생각 없어? 당신이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할 사이야? 미안해. 미안하니까 이혼해준다고, 위자료 준다고 한 거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내 생각은 변함없어. 위자료 챙겨준다고 할 때 그냥 이혼하자. 버티면 결국 너만 힘들 거야. 우리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그만하자. 당신은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하네. 당신 어머님 아프신 건 알아? 어머님 이 상황까지 알게 되시면 얼마나 안 좋아지실지 상상이나 돼. 뭐? 엄마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언제부터 아팠던 건데? 남편의 뻔뻔한 모습에 저는 결국 어머님의 투병 사실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어머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흔들림을 이렇게라도 막고 어머님을 위해서 합심하다 보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돌아가기 전까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고 했고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배신감에 이혼을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머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를 허무하게 떠나보내며 했던 그 후회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이 아닌 어머님의 편안한 마지막을 위해서 이혼을 잠시 미루기로 했죠. 남편은 여자에게 빠져 아프신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는 하나뿐인 아들 대신 어머님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어머님 곁에서 24시간 간병하기로 했죠. 1년이 넘는 긴 시간이었지만 간병하면서 피곤해지는 제 몸보다는 계속되는 항암과 악화되는 암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화되시는 어머님은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님 걱정을 할 시간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얼마 안 남으신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해주겠다니까? 그래, 어차피 할 거 빨리 하자는 거야. 나랑 끝나면 당신도 굳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자책할 필요도 없고. 당신 정말 인간 맞아? 당신 어머니가 아프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님 옆에 있어줘야 하지 않아? 됐고, 빨리 이혼이나 해줘. 나 또 나가봐야 돼. 어머님에게 온 신경을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남편은 상속 때문인지 저에게 이혼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저도 합의 이혼을 해주었죠. 하지만 이혼을 하고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려고 곁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투병 생활 내내 힘들어하셨지만 다행히 마지막은 편안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마지막 자리를 모실 수 있었어요. 긴 간병 생활에 제 눈물도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나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니 제가 못한 것들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 것에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엄마를 먼저 잃고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후회가 남았어요.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제 마음속에서도 어머님을 떠나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안방 문을 열고 나오실 것 같았는데 주인이 없는 집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눈길이 가는 곳마다 어머님과의 추억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밥도 먹지 않고 이틀을 지내다 꿈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가운 제 마음과 달리 어머님은 제가 못마땅한 듯 혀를 차시며 말하셨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벌써 잊었냐? 그제서야 꿈에서 깨며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을 확인하려 급히 안방으로 간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곳에 숨겨져 있었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는 언제 찍어 현상하셨는지 어머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했고 어머님이 손수 적으신 것 같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어머님의 평생 동안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은 표현을 잘 못하셨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마다 저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시며 저에 대한 애정을 글로 표현해 두셨더군요. 2월 9일 날씨 맑음. 이놈의 못된 할머니 다 늙어서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항상 민경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못된 시어미가 밉지도 않은지 항상 웃어주는 민경이가 고맙다. 재주도 많은 아이인데 아들 때문에 빛이 많이 가린 것 같다.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4월 18일 날씨 흐림. 아들 녀석이 민경이 가게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찾아왔다. 민경이가 와서 부탁했으면 어색한 관계도 풀 수 있었을 텐데 눈치도 없는 아들놈. 그래도 민경이 꿈이었던 가게를 열어줄 수 있어 다행이다. 저는 남편이 도와준 줄만 알았지 제 가게를 어머님이 도와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덕이라고만 생각했던 저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의 외도까지 말이죠. 민경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 고집센 늙은이가 끝까지 솔직하지 못하고 간 거겠구나. 미안하다. 나이만 많이 들었지 너보다 철이 덜 들었는지 처음 내게 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했다. 뒤늦게나마 내가 너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못난 아들을 둬서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 녀석과는 꼭 이혼을 해서 네가 더 빛이 나길 바란다. 네가 나 때문에 그 못난 녀석과 힘든 시간을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내가 먼저 떠나라고 했어야 했는데 내 욕심에 네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미안하다. 너의 시간을 보답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내 평생에 너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 나와 함께한 시간이 너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너로 인해 나는 정말 행복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끝내 못한 말을 한다. 사랑한다. 내 며느리, 내 딸 민경아. 이 편지를 보며 한참을 앉아 울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어머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어머님의 진심의 제 마음은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아직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뭐야? 어머니 재산 상속이 이상해. 어머니 재산이 왜 당신한테 가? 나도 이제 알았어. 뭐? 그걸 당신이 왜 받아?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싫어했는데. 왜 당신한테 재산을 주냐고? 당신은 그걸 가질 자격이 없어. 내가 외동 아들인데 무슨 자격이 없어? 어머님 아프신 거 알면서도 다른 여자한테 빠져 무관심했던 건 당신이야. 당신이 어머님 투병 중에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몰라.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또 돈 타령이니? 남편은 어머님 투병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여유롭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어머님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그럴 일은 없었죠. 법적으로 제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된 덕에 저는 원래 있던 가게 말고도 다른 도시에 지점을 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있었지만 포장 판매가 많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무엇보다 태어나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이 바람났던 여자와도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본점에 저를 찾으러 왔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미리 차단해둬서 마주칠 일은 없었죠. 바람난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그 정도인 거죠. 이제 두 분 어머님 모두의 명복을 빌며 저는 두 분 어머님께서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지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선택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